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가 아주 명확한 답을 주잖아요? 네, 맞아요. 딱 뼈가 어긋난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 하얀 균열을 보면서 의사는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깁스합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죠. 원인도 명확하고 해결책도 아주 분명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똑같은 진단의 잣대를 우리의 통장 잔고, 그러니까 매달 마주하는 우리 지갑의 현실로 가져오면 화면이 약간 기괴할 정도로 흐릿해집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텅 비어버린 계좌를 보면서 다들 멍해지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죠. 이게 내가 어제 마신 6,000원짜리 프라푸치노 때문인가? 아니면 넷플릭스 구독료 때문인가? 아니면 막 이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어딘가 고장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런 재무적 고통은 엑스레이처럼 단면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개인의 통제력 부족이랑 거시적인 경제 구조의 실패가 아주 끈적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진단의 흙탕물을 걷어내기 위해 아주 특별한 소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경제학 논문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분석 보고서도 아니고요. 네, 놀랍게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습 교재입니다. 세종한국어 7권 6과인데요. 와, 이게 진짜 흥미로운 접근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안녕하세요, 비빔밥 주세요 이런 거 가르치던 교재가 7권쯤 오니까 갑자기 현대 한국 사회에 아주 뼈아픈 경제적 딜레마를 해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한 사회가 겪고 있는 그 집단적인 경제적 불안을 언어 구조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은 이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늘 적자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불능인 낭비벽 탓인지 아니면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함정인지 말이죠.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국어 어휘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소비 심리학이랑 행동 경제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철저한 계획 소비형이신가요? 아니면 세일 마크만 보면 막 가슴이 뛰는 충동 구매형이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수증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거창한 물가지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교재가 던지는 아주 일상적인 통장 잔고의 비극부터 들여다보는 게 좋겠네요. 네, 자료에 수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수진이는 이번 달에도 아주 앓는 소리를 합니다. 지난달에 긁은 카드값이 청구되면서 월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전형적인 적자의 늪에 빠진 거죠. 맞아요. 이때 친구 로라가 아주 이성적이고 차가운 조언을 건넵니다. 너 친구들 만나면 밥값도 자주 내고 충동구매도 하잖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돈을 써. 이렇게요. 로라의 시각은 전통적인 재무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리적인가는 자신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수진이의 적자 원인을 100% 수진이 개인의 소비 습관과 의지력 부족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듣기 자료를 보면 수진이처럼 막 충동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예산을 파괴하는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바로 경조사비, 추계금 문제죠. 한 남자가 월급날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돈이 바닥났다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친구랑 직장 동료 결혼식 축의금으로 돈이 싹 다 나간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자본 교환 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학습자들한테는 엄청 당황스러운 문화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측 불가능한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서 교재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예비비를 따로 모아두라는 거잖아요. 네, 추계금융 예산을 미리 떼어놓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라는 역시나 아주 개인적이고 통제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흔히 신용카드를 미래의 내 돈을 훔쳐오는 타임머신이라고들 하잖아요. 아, 합법적인 타임머신 맞죠? 수진이도 그 타임머신을 탔다가 폭탄을 맞은 거고요. 그런데 로라의 말대로 엑셀표를 딱 켜서 철저하게 계획 소비를 하고 예비비 봉투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될까요? 쉽지 않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가계부 앱에 10원 단위까지 기록해 보신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달의 예산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이건 단순히 수진이가 엑셀을 다룰 줄 모르거나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 지점에서 이 소스 자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만약 이 교재가 단순히 어학이나 생활규범만 가르치려고 했다면 수지나 가계부를 열심히 쓰자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겠죠. 그렇죠. 도덕책처럼요. 네. 하지만 텍스트 후반부로 갈수록 소비 습관을 오직 개인적 결함으로만 치부하는 로라식 접근이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 그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와, 개인의 예산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더 큰 변수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엑셀표를 정교하게 짜고 예비비를 모아둬도요. 그 계획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개입하거든요. 이 텍스트가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야를 넓히도록 유도하는 거네요. 네, 개인이 지갑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지갑 밖의 거대한 경제 구조로 시선을 확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이네요. 교재에서 정우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숨막히는 물가 상승을 토로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살 때랑 독립했을 때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가 타령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 곁을 떠나보니까 전기요금 오르고 버스 요금 오르는 건 기본이고요. 회사 근처에서 7,000원짜리 밥 한 끼 찾기도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죠. 네, 숨만 쉬어도 주거비, 식비, 통신비가 막 빠져나가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거시적인 경제 압박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교재가 채택한 문법 장치입니다. 아주 절묘한 문법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문법이요? 어떤 거죠? 바로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는 는 데다가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정적인 조건이 덧붙여질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까지 분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그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으로 이 문장을 씁니다.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와, 잠깐만요. 단순한 어학 예문이 아니네요. 아니죠. 현재 임금 근로자들이 겪는 구조적 절망의 메커니즘을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해버린 겁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에 임금 정체라는 또 다른 악재가 결합될 때 개인의 방어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문법 구조를 빌려서 설명한 거네요. 소름 돋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월급은 그대로다. 이건 사실 경제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교재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랑 우리가 느끼는 현실 사이의 괴리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정부 통계만 보면 물가 상승률 안정세라고 하는데 정우는 당장 밥값이 없어서 파산 직전이란 말이죠.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이 데이터의 단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생활물가지수와 소비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소스 자료에서 제시된 세계 물가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어떤 데이터인가요? 정부가 측정하는 물가지수는 우유나 라면 등 약 150여 개의 포괄적인 생필품 바스켓으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 장바구니 물가 기준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체감 물가는 이 바스켓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매일 직면하는 특정 지출의 빈도와 비중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사는 물건 가격이 폭등하면 통계청이 뭐라고 하든 내 세상의 물가는 폭등한 거네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 예시겠군요. 네, 자료를 보면 한국의 우유 가격은 2,275원으로 3,716원인 일본보다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나옵니다. 오, 우유는 싸네요. 하지만 국내산 소고기는 94,000원대, 청바지는 168,000원대라는 구체적인 가격 데이터를 제시하죠. 격차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매일 점심을 사 먹어야 하는 정우 같은 직장인이나 특정 필수재에 지출이 집중된 사람들에게는 정부 바스켓 안에 다른 품목 가격이 떨어져서 전체 지수가 안정되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내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 있는 필수 지출 항목의 가격이 치솟으면 개인의 예산은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150개 품목의 평균값이 나를 구원해주진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처음 수진이에게 했던 로라의 조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해라. 네, 아껴 쓰라는 조언이었죠.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월급은 제자리이고 내가 피할 수 없는 필수 지출들의 가격만 폭등하고 있는 이 거대한 도가니에서 네가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아껴 써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좀 가혹하죠. 저는 이건 조언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지거든요.
구조가 부서졌는데 개인의 도덕성만 탓하는 격이잖아요. 이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독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 교재의 후반부 토론 주제가 뒷받침해 줍니다. 텍스트는 절약이라는 것이 과연 현대사회의 경제적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여기서 또 문법이 등장하나요? 네, 또 하나의 날카로운 문법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도어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 한계와 무력감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군요. 맞아요. 아무리 아껴 쓰려고 노력해도 할 때의 그 구조죠. 교재의 토론 예시를 보면 아주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인가요? 우리가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옷을 덜 사고 영화를 덜 보는 것 같은 선택적 지출은 개인의 의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네, 안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같은 필수 생비품 지출은 어떨까요? 이 영역에서는 아무리 아껴 쓰려고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집세를 깎아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필수 지출은 내 의지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경제적 고통의 원인을 수진이의 개인적 나약함에서만 찾으려 했던 초반의 시각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로라의 논리가 깨지는 순간이네요. 네, 물가와 임금의 불균형 속에서 모든 책임을 개인의 절약정신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생활 물가를 통제하는 거시적인 시스템의 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인의 가계부 쓰기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정 지출이나 생필품 문제는 개인의 통제 밖이라고 인정해보죠. 하지만 로라가 지적했던 수진이의 또 다른 문제, 충동 구매는 다르지 않나요? 이건 온전히 수진이의 선택이잖아요. 충동 구매는 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전문가님, 저조차도 사실 이 부분은 수진이에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상사에게 깨지고 야근까지 한 날, 퇴근길에 굳이 필요 없는 예쁜 조명을 하나 산다거나 하거든요. 예쁜 쓰레기라고들 하죠. 네, 맞아요. 평소엔 비싸서 안 먹는 화려한 디저트를 시키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보상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 교재는 이런 행위까지 구조적 압박의 결과로 보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의 심리학적 통찰이 가장 빛나는 대목이 바로 여기거든요. 전통적인 경제 교육에서는 충동 구매를 무조건 타파해야 할 악한 습관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교재는 감정 소비가 가진 심리적 효용성을 긍정하는 입장을 소개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힘들었을 때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만족감을 높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날 퇴근길에 사는 커피 한 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잖아요. 소비가 단순히 돈과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내 감정을 위로하는 멘탈 케어의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변명이 실제로 심리학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전문가님, 감정 소비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우리는 매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후회하는 걸까요? 그게 핵심 질문이죠. 이 작고 소중한 감정 소비가 도대체 언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우리를 파선으로 몰고 가는 통제불능의 충동구매로 변질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소비 환경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소비 환경이 거대한 카지노라고요? 감정 소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현대의 고도로 설계된 알고리즘적 쇼핑 환경과 결합하는 순간 개인의 작은 심리적 위안은 거대 기업의 먹잇감으로 변질됩니다. 와, 알고리즘이 개입하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충동 구매는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길 가다 예쁜 옷 보면 사는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피곤함을 이기고 통제력이 가장 떨어지는 퇴근 시간대, 딱 저녁 6시에 맞춰서 스마트폰으로 단 2시간 타임 세일, 이런 푸시 알림이 옵니다. 진짜 그래요. 귀신같이 알고 오잖아요. 알고리즘은 내가 어제 검색했던 물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관심사를 아주 정확히 파악해서 내 눈앞에 들이미죠. 결제는 지문인식 한 번이면 1초 만에 끝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쏟아지는 오늘만 할인, 마감 임박, 이런 자극적인 광고들. 네, 이 완벽하게 설계된 디지털 카지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체적인 감정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와,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샀다고 굳게 믿었는데 사실은 내 심리적 취약점을 정확히 계산한 알고리즘에 의해 철저하게 소비당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텍스트는 이 지점을 아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뜰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압박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충동 구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결국 우리는 개인의 의지력을 탓하기 전에 이 과도한 마케팅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사회 환경 자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야 이 깊고 복잡한 진단의 흙탕물이 조금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처음에 수진이가 적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수진이가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엑셀을 안 써서 그렇다고 쉽게 생각했잖아요. 로라의 시각에 동조했던 거죠.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니 축의금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고 또 한꺼풀 벗겨보니 물가는 오르는 데다가 월급은 그대로인 구조적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절망 속에서 작은 위안이라도 얻으려는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알고리즘의 덫이 있었고요. 바로 그 다층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 소스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신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종이겠죠.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수적이니까요. 네, 기본은 해야죠. 하지만 네가 가난한 건 네가 커피를 사 마셔서야 라는 식의 단순화된 폭력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갑이 얇은 것은 개인의 나약함, 불평등한 경제 구조, 그리고 치밀한 소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아주 복잡한 합작품이니까요. 이 복잡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택배 배송 알림이 떠 있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신 소비를 한번 머릿속으로 찬찬히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제는 정말 나의 생존을 위해 혹은 나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팍팍한 일상과 알고리즘의 속삭임이 만들어낸 충동의 결과물이었나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스스로의 소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남을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쇼핑 앱을 열고 그 반짝이는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이 물건의 기능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오르는 물가와 제자리인 월급,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거대한 경제적 무력감 속에서 단 5만 원어치라도 무언가를 내 맘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 순간의 진통제를 사고 있는 걸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여러분의 진짜 소비 독립을 만들어줄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더 이상 흐릿한 엑스레이 같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새롭고 날카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